디아스포라 다이어스포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자의적이나 타의에 의해 기존에 살던 조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집단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이 용어는 조국에서 추방돼 강제적으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일컫는 단어였습니다. 전 세계 78억 인구 중 1600만 명에 불과한 유대인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왜냐면 노벨상 전체 수상자의 27%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적인 천재로 꼽히는 karl 마르크스, 지그문트 프로이트, 알버트 아인슈타인 등이 전부 유대인이기 때문이죠. 세계적으로 유대인의 영향력은 막강한데 그 막강함은 미국에서 증명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국가가 미국인데, 전체 인구의 약 2.2%에 해당하는 600만 명이 미국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1인당 소득이 비케아 유대인의 2배에 달하고, 미국 최고 부자 40명 중 16명이 유대인이며, 유대인 소유 언론사는 50여 개로 전체의 3%, 언론인은 전체의 6%에 불과하나 대도시와 영향력 있는 매체와 자리에 집중돼 있죠. 또한 뉴욕과 워싱턴의 인류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의 40%, 미국 주요 대학 교수의 20%, 과학과 경제 분야에서 미국인 노벨상 수상자의 40%를 차지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유대인이 대체 왜 이렇게 똑똑하고 돈이 많을까에 대해서 늘 궁금해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담은 탈무드를 그 핵심으로 보기도 하고, 그들의 특수한 교육법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늘 그들과 관련된 각종 도서는 베스트셀러에 자리하고, 심지어 유대인과 관련된 수많은 음모론도 존재하죠. 그런데 하루 전 전쟁을 공식 선포한 유대인의 영토 이스라엘은 이제 본격적으로 팔레스타인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이란과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과 피 튀기는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 이스라엘은 현재 어마어마한 한국산 무기를 비축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총으로 무장한 남성 몇 명이 차량 짐칸에서 여성인지를 강제로 데리고 나와 뒷좌석으로 구겨 넣습니다. 맨발의 이 여성은 손이 뒤로 묶인 상태로 몸 곳곳에 핏자국이 나 있습니다.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 여성 인지를 잡아 가자지구로 데려가는 이 영상은 SNS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AP통신 등 해외 언론에 따르면 유대교 안식일이던 지난 10월 7일 새벽 6시 30분경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 국토 전역에 미사일 수천 발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곧바로 하마스가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가자지구에 보복 공습을 가하면서 전면전이 시작됐는데, 하마스가 5,000발, 이스라엘이 2,000발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오전 10시경부터 하마스 무장부대는 낙하산과 모터보트 등을 타고 가자지구와 인접한 이스라엘 22개 지역에 침투해 경찰서와 주택, 군인, 민간인 할 것 없이 무차별 공격하고 납치했죠. 이 영상 역시 하마스가 이스라엘 여성을 납치해 가자지구로 데려가는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이들이 채 지나기 전에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스라엘은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을 받았는데요. 이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전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하며 하마스가 숨어있거나 활동하는 모든 곳을 폐허로 만들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 두 국가는 어쩌다 이렇게 죽고 죽이는 원수관계가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국가입니다. 정확히는 유대인은 민족적인 개념이고 이스라엘은 영토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100년 넘게 전쟁 중입니다.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쏟아부은 팔레스타인과 말이죠.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19세기까지 중동을 완전히 집어삼켰던 오스만 제국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불행히도 영국과 프랑스에 맞서 독일, 오스트리아와 함께 동맹국에 가담했습니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이 전쟁에서 패하면서 영국은 재빨리 팔레스타인으로 알려진 지역을 장악했죠. 당시 이곳은 대부분 아랍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유대인은 극소수에 불과했는데요. 이후 국제사회는 영국에게 유대인을 위한 고국 땅 내셔널 홈을 팔레스타인에 건설하라는 과제를 안기면서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의 긴장감이 커지게 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팔레스타인 땅은 조상들의 고향이었지만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아랍인들 역시 이 땅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살아가고 있는 땅이니까요. 절대 양립할 수 없는 두 민족 사이의 긴장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러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홀로코스트를 피해 팔레스타인으로 몰려드는 유대인들이 늘기 시작했는데
전쟁 직후 1947년 이후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인 국가와 아랍인 국가로 분리하되 예루살렘은 국제공동 통치지역으로 두는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통과시킵니다. 이 분할안을 두고 유대인들은 수용했지만 아랍 측이 거부하면서 실행되지는 못했는데 1948년 영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철수하게 됩니다. 이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서둘러 이스라엘 국가 건국을 선언한 후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해버렸죠. 하지만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국가 수립에 반대했고 결국 제1차 중동전쟁이 시작됩니다. 유대교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중동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침공한 것이죠.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던 수십만 명의 주민이 피난길에 올랐는데 이스라엘이 이들을 거부해버렸죠. 전쟁이 끝날 무렵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 대부분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현재 서안지구로 알려진 땅은 요르단이, 가자지구는 이집트가 점령했고 예루살렘 서쪽은 이스라엘군이, 동쪽은 요르단군이 차지했습니다. 이후 제2차, 제3차 중동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1967년 발발한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시리아 골란고원, 가자지구, 이집트 시나이반도까지 전부 점령해버렸는데요. 이 전쟁으로 팔레스타인을 떠난 난민 대다수와 그 후손들이 가자지구와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으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은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고 그 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현재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축출하려는 중동 국가들과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던 아랍인들을 상대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무기가 필요했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무기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이란, 레바논 헤즈몰라 등과의 전쟁에 전부 투입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과 이스라엘의 무기 협력 관계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중동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병력과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보병 전력이야 그냥저냥 쓸만했지만 여러 중동 국가를 동시에 상대하려면 무엇보다 전차가 필요했으나 전차가 없었습니다. 프랑스 등 강대국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선뜻 도와주길 꺼렸습니다. 왜냐면 제2차 세계대전 후 망가진 경제 재건이 우선이었으니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다방면으로 전차를 구해 이를 개조해 사용했는데 특히 M4 셔먼 전차에 독일제 크롭 75mm 곡사포 포신을 장착해 이때부터 전차를 개조해 마르고 닳도록 쓴다는 이스라엘군의 상징이 생긴 것이죠. 한국 역시 전차가 없어 한국전쟁에서 북한군에게 시달렸는데 미군이 참전하면서 한국에도 전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후 미국은 이미 도태장비에 속한 M4 셔먼 388량을 한국에 공여해줬습니다. 그러다 1960년대 미군이 베트남전 참전을 대가로 M417 패든 전차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M4 셔먼은 한국에서도 구형이 됐고 이를 이스라엘에 판매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약 400대의 셔먼을 사들여 아이 셔먼, 슈퍼 셔먼 등으로 개조해 4차례에 걸친 중동전쟁에서 아주 요긴하게 썼죠. 그런데 최근에도 이스라엘은 한국산 무기를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21일 한 국회의원이 분석해 공유한 UN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한국에 대해 이스라엘 무기 판매 금액은 이전 6년 대비 22% 증가한 2,885만 달러 약 33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50일 전쟁을 벌였었는데 압도적인 군사력 차이로 이스라엘에서 73명, 팔레스타인에서 2,100명이 사망했습니다. 대부분이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민간인이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대단했었죠. 그런데 전쟁 이듬해인 2015년부터 한국산 무기 수입액이 전년 대비 30% 늘어 일부에서는 한국이 이스라엘과 공범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한국이 수출한 무기의 53.7%는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미사일, 탄약 등 즉시 전쟁에 투입 가능한 발사 무기류로 드러났죠. 2015년 이후 한국보다 이스라엘에 더 많은 무기를 수출한 국가는 미국과 인도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밀리에 진행되는 무기 수출의 특성상 정확한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더라도 한국에 대해 이스라엘 무기 수출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 아닐 수 없는데요. 현재 대외무역법과 전략물자 수출 입고시는 북한, 이란, 시리아 등과 함께 이스라엘을 군용 전략물자 수출 시 주의해야 할 국가로 판단하는데
정부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1000건이 넘는 전략물자 및 방산물자 수출 허가를 내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외화 획득은 중요한 일이지만 2014년 가자지구 분쟁과 같이 민간인 피해가 심각하다면 이는 분명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한국산 무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HS 코드 93 무기 및 탄약, 부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상위 10대 무기 수입국 중 한국은 4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2021년 30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억 원을 수입했고 2022년에는 그보다 34.3% 증가한 40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아마 이 무기들은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이스라엘군 창고에 차곡차곡 비축해두었을 텐데 이번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이미 상당량이 사용되었거나 앞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지상군 투입을 천명하고 가자지구에 대한 전면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가자지구에는 현재 약 24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공격으로 주민 전부가 참사를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9일 현지 시간 가자지구에 대한 전면 봉쇄를 지시했다면서 전기도 식량도 연료도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닫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는 현재도 봉쇄 정책으로 창살 없는 감옥이라 불릴 정도로 식량, 의료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데 봉쇄의 강도를 훨씬 더 높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상군까지 투입되면 상상도 못하는 높은 인구 밀도를 자랑하는 가자지구에서 인명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다만 현재 하마스가 인질 100여 명을 붙잡고 있어 투입에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디 민간인 피해 없이 사건의 배후자들만 족집게처럼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한국의 관계는 무기협력뿐 아니라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제1차 중동전쟁의 여파로 골머리가 썩는 와중에도 이스라엘은 한국전쟁 당시 끊임없이 물자를 지원했고 당당히 물자지원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이 물자지원국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 참전 16개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대인들은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이름이 아닌 타국군 소속으로 참전에 알려지지 않은 것뿐 미국군과 영국군 소속 유대인 약 4천여 명이 직접 참전한 것으로 알려졌죠. 주 이스라엘 한국대사관은 이 점에 차관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찾아 정부에 감사 메달 및 증서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벌써 약 30명 가까운 참전용사들을 찾아냈죠. 이런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이스라엘은 한국과 동병상련을 느끼는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 이스라엘 정부는 외무장관이 입을 빌어 미친 북한 체제를 쓰러뜨려야 할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절감케 한다는 강력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예 체제 자체를 문제 삼으며 그 종식 필요성을 거론했죠. 한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노출됐을 뿐 아니라 중국의 외교, 안보 공세에 시달리는 상황을 이스라엘이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면 이스라엘 역시 하마스, 레바논에 기반을 둔 시아파 무장조직 헤즈볼라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친한파가 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스라엘은 주한 외국대사관 가운데 유일하게 독도와 동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러시아,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핀란드 등 수많은 국가의 대사관들이 동해를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를 뜻하는 리앙쿠르 암초라고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명칭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유포한 명칭이지만 이스라엘 대사관은 예외적으로 독도와 동해를 썼었습니다. 이런 행위가 특별하게 받아들여진 이유는 한국에 주재한다는 것은 한국에 유리한 입장에 서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많은 외국 대사관들이 일본에 유리한 입장을 대변했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가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마당에 이스라엘 대사관만은 철저히 한국의 입장에서 용어를 표기하고 있어 잔잔한 감동을 준 겁니다. 말 한마디보다 행동이 더 큰 힘을 발휘한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죠.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도 존재하지만 패자의 아픔도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전쟁에서 반드시 무기가 필요하고 어느 국가는 무기를 생산해 수출함으로써 국가를 운영합니다. 물론 누구나 자신이 만든 물건이 훌륭한 곳에 쓰이기를 바랍니다.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노벨도 자신이 만든 다이너마이트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모습에 충격을 받아 노벨상으로 속죄하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현재 대한민국은 다방면에서 수없이 많은 무기를 생산하고 이런 훌륭한 기술들이 민간인 피해가 아닌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불러오는 곳에 사용되어 훌륭한 결실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북한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관측되었습니다. 그동안 움직임이 없었던 북한 공군에서 재정비 움직임이 일어난 것인데요. 미국에서도 이를 심상치 않게 지켜보는 가운데 이를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고자 미국 싱크탱크에서 놀라운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예전부터 꿈꿔왔던 독도 공군기지 계획안을 제시 이를 실천에 옮기자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에 일본은 즉시 반발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대체 미국이 제시한 독도 공군기지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분명 그 전에 비해 길이가 늘어났어. 전문가는 과거 의성사진과 최근에 찍힌 사진을 비교하며 말을 이었는데요. 실제로 그의 말처럼 기지는 확장 공사를 거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누가 봐도 길어진 활주로는 북한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죠. 지난 8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북한 연구 프로그램 비욘드 패러렐을 통해 평안남도 순천 공군기지 일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바로 활주로였죠. 북한이 순천 공군기지 활주로를 300m 확장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기지 전체적으로 규모를 늘리는 움직임이 벌어졌고 기지 주변에 새로 지어진 시설도 모습을 보이는 등 이례적일 정도로 공군기지 확충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SIS는 기존 기지에 수용할 것으로 알려진 미그기와는 별도로 신형 전투기를 순천 공군기지에 배치할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무게가 늘어난 전투기가 공중에 뜨기 위해선 활주로가 길어져야 하는데요. CSIS는 순천기지에 북한이 신형 전투기를 출격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것이라 본 것이죠. 순천 공군기지는 평양 방어를 맡고 있는 기지로 북한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 중 가장 신형인 미그-29 전투기 40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공군 가운데 최정예 부대인 제55 비행연대가 주둔한 것으로도 알려졌죠. 2019년 무렵에는 KN-25 초대형 방사포를 이 부대에서 시험 발사하는 등 중요한 행사나 전략기지로서 북한이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기지의 변화는 북한이 향후 전쟁을 위한 대비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바라보는 게 정확하죠. 그렇다면 북한이 들여올 것으로 예정된 신무기는 대체 어디에서 구입해오는 것일까요? CSIS는 구입처로 러시아를 지목했습니다. 안드레이 랑코프 교수와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러시아 전투기를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습니다. 돈바스 지역의 인민공화국을 통해 유엔 제재를 피하는 방식으로 북한이 전투기 구입을 한 것으로 분석했죠. 그 밖에도 의주비행장의 유지 보수를 위해 트럭이 의주비행장 근처로 몰린 의성 사진을 확보하는가 하면 원산 바닷가에 위치한 갈마 비행장 근처에 새로운 공군기지를 짓는 모습이 관측되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급작스러운 북한의 공군기지 재정비 움직임은 북한을 주시하던 미국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북한의 공군 병력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수준인데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공군 병력은 물론이고 주일 미군 공군기지에서 운용하고 있는 F-35 부대들은 설사 중국 공군 병력이 온다고 해도 충분히 막아낼 만큼 강력한 위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공군 병력을 키우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비대칭 전력인 미사일에 집착하며 강력한 화력을 추구하는 등 공군 병력 확충과 시설 재정비에 크게 돈을 투자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북한에서 공군 병력에 돈을 쓰기 시작한 것이죠.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탄도미사일을 통한 원격 공격과는 별개로 전투기를 사용한 다른 형태의 공격을 상정, 한반도 타격을 위해 북한이 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 추측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북한과 지근거리에 위치한 서울은 물론이고 주요 기지들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최근 CSIS는 보고서를 통해 놀라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날로 늘어나는 북한의 도발과 급작스러운 공격을 대비하기 위한 특별 공군기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쓴 것인데요. 조셉 버미데즈 연구원은 미국의 특수한 임무 수행을 위해 독도를 중심으로 공군기지를 건설, 한국과 손을 잡아 최신 전투기를 상주시켜 위협에 대응할 것을 주문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을 제압하기 위해 독도를 중심으로 무장할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죠. 독도와 울릉도 주변은 군사전략 면에서 매우 중요한 곳인데요. 동해 한가운데 위치한 곳으로 북한과 러시아, 일본 등 동해를 중심으로 군의 움직임을 한 번에 살필 수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기습적인 상대 국가의 움직임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곳으로 이곳을 이용한다면 설사 외부의 침입이 있더라도 한국은 재빠르게 공군 부대를 출격해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죠. 올해 8월 갑작스럽게 전략폭격기를 출격한 러시아의 도발은 한국에게 동해 전략기지 필요성을 상기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2020년에 이어 2년 만에 러시아는 투-95 전략폭격기 2대를 출격. 한국 방공식별구역 KADIZ를 침범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여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 것과 달리 러시아는 한미 을지 프리덤 실드 UFS 훈련을 견제하는 취지로 도발을 감행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즉각 F-16을 출격했지만 러시아는 빠르게 KADIZ를 벗어나 러시아로 돌아갔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국회 차원에서 독도기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울릉도나 독도를 군사기지로 바꿀 수 있다면 러시아의 갑작스러운 도발은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울릉도, 독도 주변을 돌며 무력 시위를 하는 일본의 야욕을 꺾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죠. 그러나 한미일 공조를 원했던 미국의 반대로 인해 울릉도, 독도 주변에 기지를 세우는 일은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미군 역시 자국의 항공모함이나 오키나와에서 출격한 최신 전투기를 이용하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북한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과 더불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 양상 때문에 미국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기에 이릅니다. 동해 주변에 상시 배치할 만한 군사기지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죠. CSIS의 보고서는 이런 배경이 있었기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이 울릉도에 짓고 있는 울릉공항과 사동항은 군사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고 항모나 전투기가 상주할 만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독도 주변에 인공 건축물을 짓거나 해양 플로트 기술을 활용해 충분한 활주로를 확보한 군사시설을 짓는 것을 CSIS는 제안했습니다. 이에 미 태평양공군사령부도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F-35를 비롯해 주요 전략자산을 운용하는 주일 미군은 한국까지 도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생각보다 걸린다고 주장하며 전략무기 운용을 위해 기지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이 CSIS 보고서 내용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나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이 내용이 공개가 되자 일본에서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버리지 않았던 일본 입장에서는 CSIS의 보고서는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간접적으로 미국이 독도의 주인을 한국이라고 인정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작년 독도 방어훈련에 일본이 보인 과민 반응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일본 외무성은 작년 12월 독도 방어훈련에 대해 항의와 유감의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후나코시 다케이로 아시아대양주국장은 한국의 훈련에 대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언을 한 것이죠. 1986년부터 시행된 방어훈련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이 시행한 훈련이지만 일본은 끊임없이 이 훈련이 잘못되었고 부당점거한 독도를 상대로 한국이 쇼를 하고 있다고 일본은 생각했습니다. 방위백서를 통해서도 한국에 대한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죠. 18년째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은 미해결 상태에 존재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CSIS가 독도를 군사기지로 바꾸고 상설기지 건설을 통해 군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리면서 일본은 월권행위라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미국이 인지한 행동이라고 말하며 일본이 오히려 독도에 대한 명백한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미국은 일본에게 기지 건설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하며 동맹국인 일본을 무시하는 처사라 항의한 것이죠. 그러나 미국은 이 주장에 대해 어떠한 코멘트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CSIS 보고서로 제시된 내용이고 실제 이 내용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고려하고 있으나 일본이 항의할 정도로 한국 정부와 의논한 것은 없다고 말하며 일본의 일방적인 투정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혹시 모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도 미국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장소로 독도만한 장소가 없는 상황. 한국이 동해와 독도를 지키는 단단한 수호기지를 짓길 바라며 공군기지를 통해 러시아와 일본은 물론이고 함부로 한국을 침범하려는 외부의 적들을 퇴치할 수 있길 기원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산강국 한국 최강의 무기가 마침내 그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아무리 화포에 미친 한국이라지만 해외에서도 선을 넘은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던 바로 그 무기. 현무 5위 개발이 완료된 것입니다.
작년 10월 국군의 날 행사 영상에서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이라는 이름으로 첫 선을 보였던 현무-5. 그 뒤 한동안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는데요. 지난 4월부터 조금씩 관련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7월 3일 마침내 개발 완료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양산 계획까지 발표했죠. 적선국들이 하나같이 가까운 덕에 얻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이점으로 한국에게는 미사일의 사거리를 줄이고 탄두 중량을 늘리는 선택지가 있는데요. 이를 극단적으로 활용해서 사거리는 가능한 한 적게 줄이고 탄두 중량은 극대화시킨 것이 바로 현무-5입니다. 최단 사거리로도 본토가 사정권에 들어오는 중국이나 일본 등의 주변국들은 과거의 사건들을 들먹이며 현무-5를 깎아내렸지만 이것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했죠. 한국군이 계획하고 있는 세계 최강의 미사일 전력의 실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 탄도미사일이 개발 완료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무-5는 8터부터 90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전국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비대칭 전략 무기로 손꼽힙니다. 7월 3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무-5는 올해 초부터 시험 발사를 거쳐 개발이 마무리됐으며 심지어는 올해 말부터 양산에 돌입한다고 하는데요. 이 관계자는 한화에어로스페 이스 보훈 공장에서 올해 말부터 연간 최대 70여 발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은 이 현무-5를 미사일사령부 예하 부대에 최대 200여 발까지 배치한다는 계획 중에 있는데요. 앞서 국제해양방위산업전 MADEX 2023에서 군은 해군이 보유 예정인 합동화력함에도 현무-5를 장착한다는 계획을 밝혔었습니다. 작년 10월 그 모습을 드러낸 이후로 한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다가 4월에 포착된 K901-20륜 트럭에 실린 모습이 그 전까지 현무-5의 마지막 흔적이었는데요. 이 당시 한국군의 다른 어떤 미사일보다도 길고 거대한 트럭을 TEL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MADEX에서 공개된 정보는 아무래도 현무-5보다는 합동화력함에 치우쳐진 소식이었고 실제 현장에 전시된 합동화력함 모형에 있는 기립형 발사대 역시 세부적인 형상이 반영된 것은 아닐 거라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MADEX 뒤로 불과 한 달이 되지 않아 현무-5의 개발 완료가 선언됐으니 이제는 합동화력함에 장착되는 현무-5의 형상이나 크기 역시 실물에 가까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무-5는 한국형 삼축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 KMPR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유사시 북한 수뇌부가 집결하는 전쟁 지도부와 핵미사일 기지 등 핵심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개발을 주도한 한국군 연구진들의 설명에 따르면 현무-5는 핵무기가 없는 한국의 상황에서도 최대한 핵무기와 비슷한 파괴력을 낼 수 있게 설계된 초고중량 미사일로 지하 100m보다 깊은 곳에서 콘크리트로 보호받는 갱도나 벙커 등 표적조차 파괴할 수 있다고 하죠. 군에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현무-5만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그전 체계들에 대한 성능 개량 역시 꾸준하게 이어왔고 이번에도 역시 관련 정보가 함께 풀렸습니다. 군은 현무-5 개발 완료과 함께 기존에 보유한 지대지, 순항미사일 현무-3의 성능 개량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무-2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 TEL-2 성능 개량을 추진합니다. 현재 TEL에서는 현무-2를 한 발까지 발사할 수 있는데 이제 두 발까지 발사할 수 있는 발사관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군은 지난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한 한미연합 합동화력경멸 훈련에서 성능 개량된 현무-2를 공개한 적도 있었습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애드 주관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은 물론 고성능 전술지대지 미사일 KTSSM, 전자기펄스탄 등을 개발하고 있어 현무-5와 함께 조만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군 관계자의 발언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미사일이 비대칭 전력이다 보니 한국군이 관련 정보를 언론에 풀 때에도 일부러 한 발 늦게 풀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도 물량 생산은 물론 일선 배치까지 일단락시켜놓고 나서 그제서야 개발 완료의 보도를 내보내는 것인데요. 몇 번이 설레에서 비추어봐서 현무-5도 마찬가지로 말로만 개발 완료의 양산 대기고 이미 일부 배치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현무-4의 경우 비닉 사업 취급을 받아 일부 정보만이 공개됐고 그래서 그 실체를 눈에 담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현무-4가 실제로 존재하느냐는 의심이 싹트곤 하죠. 그런데 거기서 현무-5의 개발 소식까지 들려오자 의아해하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쪽은 현무사와는 달리 실험용이기는 하지만 그 형상도 큰 틀에서 공개가 다 됐죠. 반응은 몹시 뜨거웠습니다. 역시 가장 화제가 된 것은 그 압도적인 화력이었습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총 중량은 미국의 유명한 ICBM인 미니트맨 수준인 36T. 그 중에서 탄두 무게는 최대 90으로 이건 비교할 만한 대상조차 없습니다. 개발 시의 주목표인 북한의 벙커와 땅굴을 맞췄다고 했을 경우 90짜리 탄두는 그 자체의 운동에너지에 탄두의 폭발력까지 더해 목표물의 갱도 내에다 지진을 일으켜 통째로 매몰시켜버립니다. 순간적인 충격량이 핵에 버금간다고 비교할 만한 근거가 있었던 것이죠. 한편 같은 플랫폼 내에서 탄두 중량을 조절함으로써 사거리를 늘릴 수 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탄두 중량을 최대 수치인 90에 맞출 경우 현무 5위 예상 사거리는 300km입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탄두 중량을 줄임으로써 이 사거리를 10배인 3000km에 7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과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의 반응 역시 볼만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 소식이 전해지자 노골적으로 불쾌해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일단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한국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한국 미사일 기술의 근본이 러시아에서 왔다는 익숙한 논리죠. 사실부터 말하자면 이는 일부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의 근간은 미국 대공미사일을 베껴 만든 백곰 미사일에서 시작하지만 당시 한국의 기술력은 역설계도 겨우겨우 하는 수준이라 탄도미사일 같은 고등한 기술을 하루아침에 발전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엔진 분야에서 그런 문제점이 도드라졌죠. 이를 해결한 것은 국정원이 입수한 고철화된 러시아 ICBM 엔진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를 분석하고 역설계함으로써 상당한 수준의 기술적 발전을 이뤘고 이는 백곰의 뒤를 이어받은 현무 미사일 시리즈로 개발 계보가 이어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한국이 대단한 미사일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룩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우스운 점은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현 상황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제 엔진이 들어있대도 그게 중국과 일본 땅을 피해서 맞지는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한국 미사일 기술이 독자적인 발전을 많이 이루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그것과는 별개라고 봐도 무방할 수준이 되었습니다. 탄도미사일의 개발 이력과 수량으로 따지면 한국에 버금갈 국가가 거의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은 만들어 놓은 미사일이 너무 많은 나머지 합동화력함 같이 미사일 발사만을 위한 플랫폼을 새로 만들 정도니까 말 다한 셈이죠. 중국이나 일본에서 현무 미사일을 깎아내리는 또 다른 논리는 작년 발생한 낙탄 사고입니다. 작년 10월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하다가 현무 2 미사일이 표적지인 바다가 아닌 정반대 쪽 영내에 떨어진 사건이죠.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사고기는 했습니다. 추정되는 원인은 관성항법 장치나 제어계통 장치 간 데이터 동신의 이상이었는데요. 그래도 그렇지 하필이면 미사일이 유턴해서 군기지에 도로 떨어졌으니 이 일은 합참 측에서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죠. 한국은 이때의 과오를 반성하고 개선하기 위해 미사일 훈련장을 별도로 만드는 등의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미사일 훈련장에는 실사격한 미사일을 추적해 궤적과 실시간 비행 자세 등을 3D 그래픽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계측 시스템의 개발에만 10년이 넘게 걸렸다고 하죠. 이런 훈련 시스템은 장차 현무 5와 같은 최신형 미사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작년의 낙탄 사고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미사일의 상태를 추적할 수 있으니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현무가 떨어지는 땅은 북한과 중국, 그리고 일본만이 될 것입니다. 이들이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걸고 넘어지는 것은 결국에는 그 미사일의 표적이 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한국군은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매우 특이한 군대입니다. 총 전력에서 육군력의 비중이 극히 높고 그 육군이 사용하는 화력 체계는 독보적인 수준입니다. 특히 화포와 미사일 전력에는 거의 광기에 가까운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일한 한이 있다면 핵무기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번에 현무 5가 등장하면서 제한적인 상황에서라지만 핵무기의 부재를 벌충할 수 있는 수준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게다가 합동화력함의 등장은 이런 화력 투사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무식한 위력의 미사일이 고정된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되는 것도 아닌데다가
심지어는 해상에서 접근해 300km라는 비교적 짧은 사거리마저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MADX에서 선보인 합동화력함의 거대한 길이명 발사대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눈이 휘둥그레해졌던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죠. 핵이 아닌 재래식 화력체계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극한의 전력을 개발해낸 한국. 일각에서는 이런 한국형 미사일 체계가 핵을 얻지 못하는 국가들이 선택할 만한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도 관측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이 전세계 어디서도 따라잡을 수 없는 기술력으로 최강의 화력을 뽐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